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책 세상으로 안내하는 믿어온 안내자 6분과 함께 책 세상으로 떠나보시죠.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 리딩 코리아 2023년 리딩 충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8권의 책을 흥미롭게 보셨나요? 이제 4권의 책 마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우 선생님, 네. 저희가 하는 이 프로그램이 1년에 딱 한 번이잖아요. 예, 예. 어째 우리나라 독서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예. 아니 뭐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들기 민망할 정도로 자꾸 책을 안 읽고 있어갖고요. 사실 우리가 보면 최근에 여러 가지로 사회적 갈등이 심하고 서로의 뜻을 모으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함께 책을 읽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재순 교수님, 사실 우리가 이제 리딩 충북, 충청북도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충북의 실태도와 충북 지역의 성인 독서율이 네. 전국적으로 1년에 47.5%인데요. 충북이 35.6%입니다. 더 안 전국 읽으시네. 비교해봤을 때 더 낮은 거예요. 저희 역할이 진짜 분명해졌네요. 네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 1등이 되는 그날까지. 와. 그럼 저희 한 달에 한 번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독서의 시작은 사실 이제 읽어야지 의무나 습관이 아니라 독서가 얼마나 즐거운지 그 쾌락을 만끽하는 순간 이제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이미 초콜릿을 먹은 사람들이 네.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설명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렇죠. 네. 예. 보고 나면은 아마 틀림없이 넘어갈 겁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이 전국 1위가 되는 그날까지 예, 리딩 코리아 리딩 충북 계속됩니다. 아마 이런 고민을 이제 개인 방송에서 늘 책 얘기를 하시는 북튜버인 네. 겨울 작가님도 많이 하시지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책을 소개하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걸 좀 재밌게 볼까가 항상 고민인데요. 책 가지고 막 게임도 하고 책으로 뭐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책에 대한 재미를 좀 주고 책에 대한 허들을 낮춰주는 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또 자연스럽게 이제 겨울 작가님이 추천하신 책으로 네. 들어갈 텐데요. 네, 정말 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네, 네. 자연스럽습니다. 정말 네. 북튜버라는 특성에 딱 맞는 책을 고르셨어요. 네, 제가 가져온 책은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라는 책이고요. 제가 고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 책은 이제 사회학자 엄기호 학자와 그리고 응용언어학자인 김성우 이 두 분이 대담을 한 네. 내용을 쓴 책이에요. 근데 주제가 제목부터가 좀 혹하잖아요.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근데 왜 이런 왜 이런 제목이 나왔냐면 유튜브와 책으로 각각 대표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문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책이 대표하고 있는 전통적인 리터러시가 있을 것이고 유튜브로 대표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익숙한 동영상 위주의 문화가 요구하는 리터러시가 있을 텐데 리터러시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리터러시는 문해력의 그 영어 단어죠. 근데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기도 하지만 문해력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두 매체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접하고는 있는데 특히 영상의 경우에 어쨌든 함께 같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문해력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아니면 문해력의 본질을 잊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언제 제일 많이 쓰는가?
요즘 청소년들의 문해력 부족. 문해력이 부족하다. 문해력을 길러야 된다. 너는 문해력이 문제야. 정말 말을 그런 식으로 할 때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해력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서로를 지적하려고 만든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사는 사회에서 서로의 말귀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문해력인데 그런 의미에서 문해력이라는 걸 평가할 때 우리가 누구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책으로 대표되는 굉장히 긴 글을 읽어내는 그런 능력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그 글을 누가 쓰는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책이 그러면 뭐 영상 문해력 쪽으로 우리가 아예 가버립시다라고 얘기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문해력을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어서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책이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유튜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되게 폭넓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정말 대담이 흥미진진해서 지루하지 않게 쭉 볼 수 있는 맞아요. 책이었고 노무현 교수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이제 대담을 하시는 저자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왜 이렇게 책의 문해력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 젊은 세대를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마치 스피드 스케이팅과 피겨 스케이팅 서로 다른 장르인데 너는 왜 빨리 못 달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책도 미디어고, 그러니까 유튜브도 인터넷을 기반하고 있는 일종의 미디어 형식이기 때문에 유튜브 그 자체가 악이냐 선이냐라고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디어 역사를 놓고 보면 그 인터넷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미디어 역사와 책이라고 하는 미디어의 역사의 시간의 길이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책은 역사가 수천 년 되고 책의 역사가 길다 보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책이라는 미디어 형식에 담긴 지식의 양과 정보의 양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책이라고 하는 미디어가 절대적으로 우선시되거나 좋기 때문이 아니라 책이란 미디어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정보가 그 이전까지는 책이란 형식으로 담길 수밖에 없었으니 책이 가장 많은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죠. 근데 19세기 이후에 책과 경쟁하는, 책과는 다른 속성을 갖고 있는 미디어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라디오부터 사실 영화, 텔레비전, 급기야 이제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왔기 때문에 미디어 역사의 관점을 놓고 보면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관심은 뭐냐면 과연 책에 담겨 있는 이 콘텐츠가 유튜브로 손실 없이 잘 이전될 수 있을까라는 깊은 관심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여전히 책의 관점에서 그냥 책을 변호하자면 그래도 책이란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양이라는 건 그 어떤 다른 미디어에 들어있는 콘텐츠 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책이란 미디어가 갖고 있는 양이 많다. 근데 책이란 미디어는 수천 년 동안 책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미디어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야 독자 공중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층이 생겼고, 그러니까 책이란 미디어는 정보를 되게 많이 갖고 있지만 책이란 미디어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은 늘 독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점. 근데 그 반면에 유튜브는 반대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역사는 짧아서 유튜브가 포함하고 있는 이 콘텐츠의 내용은 책과 비교해 보면 작을 수 있지만 유튜브는 특유의 대중성,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고 훨씬 더 유튜브를 통하게 되면 책이란 형식을 통해서 어떤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의 층보다 훨씬 더 넓어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대중성, 보다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전파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책의 관점에서 물론 저는 책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유튜브를 무서워하거나 적대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손실 없이 라는 점이고, 또 책이라는 미디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장점을 얘기해 본다면 책은 소수의 미디어였다는 점에서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비판적 독해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점.
그리고 매우 우리들의 능동성을 요구한다는 것이 책이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이게 뭐냐고 하면 책은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잡으면 각 잡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책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막 뇌를 활성화시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행위는 되게 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어떤 행위보다 동적인 행위거든요. 뇌가 정말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책이라는 건 도저히 읽어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책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판적 독해를 유발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고른 책도 있지만 때론 아예 각을 잡고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골라서 읽기도 합니다. 아, 들어보니 이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데 과연 이 사람의 논리에서 내가 어떤 한계점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아예 처음부터 비판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독해하기 위해서 책을 골라서 읽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이라는 미디어를 접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된 굉장한 장점이죠. 비판적 독해를 가능하게 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유튜브의 또 단점을 이야기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마음가짐 문제가 좀 다르다라는 점. 저도 유튜브 볼 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책 보다가 너무 복잡한데 누가 정리해준 그 결과만을 그냥 나는 새처럼 그냥 받아 먹고 싶어, 이런 마음가짐을 들을 때 이 유튜브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 분명히 들을 땐 이해가 됐는데 그대로 나가지 않나요? 듣고 나면 나가서 이상하다. 분명히 들으면서 설명이 됐고 이런 거구나 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근데 그 차이는 뭐가 있냐고 하면 마음가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벌써 저도 볼 때 팔짱 끼고 나는 아무 노력 안 할 테니 당신이 노력한 결과물을 가지고 저는 듣기만 하겠어요. 수용적 태도를 강화시킨다라는 것이 조금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한테 과제는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책이라고 하는 강점이 서로 만나는 현장이 유튜브가 된다면, 그러니까 책이란 미디어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도 유튜브라고 하는 미디어 형식에 의한 위험성들을 피해가는 정말 새로운 단계가 도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집어삼킬 것인가 내지는 책은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문제보다 오히려 책과 유튜브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만나서 서로의 장점들을 극대화시켜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요새 문해력에 관해서 나오는 책들을 쭉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양손잡이 읽기예요. 양손잡이 읽기라는 건 말 그대로 영상 콘텐츠와 이 활자로 된 콘텐츠 양쪽을 다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영상을 그냥 보지만 사실 영상에도 문해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쪽이 모두 필요한데, 근데 재밌는 점은 양손잡이 읽기를 얘기하는 문해력에 관련된 그런 저자들의 책을 보면 양손잡이 읽기의 방법을 얘기하면서 다 책 읽는 방법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영상은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책은 뭔가 마음가짐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손잡이 읽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책 읽는 방법만 알려주거든요. 책을 안 읽으니까. 근데 분명히 양쪽이 다 역할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책이 대체될 수 없는 책의 어떤 특성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설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문학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독서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에만 발생하는 어떤 효과들이 분명히 있고, 예를 들어서 공감 능력을 증대시킨다든지 하는 능력은 비문학을 많이 읽는다고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도 소설을 읽을 때 그때 우리가 더 다른 사람의 삶을 상상할 수 있고, 그것은 영화나 드라마가 해줄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양쪽을 다 챙겨가는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는 약간의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가져온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양손 다 잘 쓰세요. 뭐 유튜브도 보지만 책도 읽으세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건 되게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점점 우려가 드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른바 이제 지금 G세대라고 하는 분들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같이 레스토랑을 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다 리뷰를 다 챙기고 여기서는 이 메뉴를 먹어야 된다는 거를 알고 따라와요. 그러니까 따라와야 될 사람이 그거를 검색해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대화 중에서도 내내 그런 특징들이 보이는데 뭐냐 하면 절대로 실패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정보를 꼼꼼히 검색해서 내가 이 시간에 여기서 이 레스토랑에서 밥을 한 끼 먹어도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 네,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가성비.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책과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는 그래서 좀 보고 아니다 싶으면 넘길 수 있고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정보의 양, 내가 얻게 되는 이득, 그게 즐거움이든 정보든 그거를 최대화하는데 유튜브는 되게 잘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내 거기다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책 읽기는 누군가의 추천 리스트를 보는 것보다 자기가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나는 이런 책은 내 분야가 아니구나, 내 과가 아니구나, 이 작가의 책은 나랑 되게 잘 맞네 하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되게 책 읽기에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를 지금 세대가 효율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이건 도저히 시간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행위인 거예요. 내가 이 행위를 해서 얻게 되는 정보의 양이 이거야? 그러면 나는 그냥 유튜브로 15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 시대는, 그 시기에 그 세대들은 효율, 실수 없이 효율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작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쓸까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책과 유튜브는 그 정보의 양 혹은 시간 효율의 문제만이 아닌 미디어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예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유튜브는 롤러코스터고 매 순간 너무 짜릿하고 재밌지만 책 읽기는 산책이란 말이에요. 천천히 읽고 곱씹고 주변도 이제 보기 시작하고 롤러코스터 안에서는 못 보던 주변을 이제 비로소 눈을 뜨고 주변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돌아온 삶을, 걸어온 삶을 또 돌아보고. 그러니까 인생은 100년을 롤러코스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산책의 시간도 필요하고 이 롤러코스터의 시간 둘 다 필요하다. 둘 다 해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지만 이건 시간과 효율의 문제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늘 롤러코스터 위에 올라가서 짜릿한 삶을 살다가 내려와서 쓰러져 자고 일하는 이렇게 지금 다음 세대들은 길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멈추고 산책을 좀 하세요. 라고 하기에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효율이라는 관점만으로 세상을 보지 마. 이거는 되게 다른 방식으로 너의 뇌를 쓰게 만들어.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들여다보게 만들어라는 게 이들에게 먹힐 거냐? 유익한 조언으로 받아들여질 거냐? 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노무현 교수가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읽자가 목적이 되지 않고 쓰자가 목적이 돼야만이 이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챗GPT가 왜 이렇게 글을 잘 써내냐? 많이 읽어서 잘 써내는 거잖아요. 우리도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왜 글을 쓰냐? 많이 읽어서죠. 근데 챗GPT를 이겨내는 글쓰기를 하려면 고도의 그 난이도가 높은 책들을 읽어내고 독창적 사유로 전환해서 자기 글을 써내야 돼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 의미로 책을 읽자는 것은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고 당신이 글을 쓰는 사람의 대규에서 읽어야 된다는 게 훨씬 설득력이 높은 거고 사실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봐서 글을 쓰는 능력이 키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양손잡이 매체에 즐길 수 있는 리터러시를 키워야 되는데 당연히 영상 매체는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교육적, 사회적 차원에서는 읽는 걸 강조해야 되는데 그때 읽기 하는 이유는 인풋하는 이유는 아웃풋 때문에 그런다. 그럴 때 오랫동안은 쓴다는 것은 전문적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챗GPT가 글을 써내면서부터 쓰지 않으면 챗GPT만도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챗GPT를 넘어서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반적 과제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인간이 만드는 인공지능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상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존재로 전환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읽기가 아니라 쓰기 위한 읽기로 전환할 때 읽기의 가치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10만 작가 양경. 그쵸, 그러니까 21세기 이율곡.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가 1부, 2부, 3부를 거친 동안 이 주제가 제일 지금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다 여러분이 연관된 문제예요.
여러분은 책을 쓰시거나 책을 읽거나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쩌면 한 달이 건너 얘기라면 지금 다 내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저 굉장히 뜨겁게 얘기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좀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하겠고요. 겨울 작가가 선정한 다음 책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제가 발칙하다, 그리고 기발하다, 그래서 흥미롭다,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맞죠? 네,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책은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이고요. 워낙 화제가 되었던 책이기 때문에 사실 책을 좀 읽으시는 분들은 그거 이미 읽었지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책을 안 읽는 사람에게 만약에 이 12권의 리스트를 준다면 제일 첫 번째로 뽑아들어서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품게 하는 그런 책이고요. 정보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어노문학과를 나오셔서 그쪽에 러시아 쪽 책을 번역도 하는, 연구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해오면서 동시에 장르 문학, 그러니까 과학 소설이라든지 호러 소설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책들을 계속해서 출간을 해온 작가예요. 그래서 이 저주토끼 같은 경우에는 정보라 작가의 소설들 중에서도 SF 쪽보다는 조금 더 공포 소설에 가까운 그런 호러물. 단편들, 네, 호러들을 모은 단편집이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커상 최종 후보가 됐는데 사실 제가 이 소설집을 고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은 여기 오신 분들의 감상이에요. 왜냐하면 네네. 저주토끼라는 소설집은 이렇게 반응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읽으시다가 너무 기괴해서 못 읽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읽다가 중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재밌게 끝까지 막 읽어 내려가시고 저 같은 경우도 너무 재밌게 읽었고 이제 이 소설들의 숨은 어떤 여러 가지 은유들을 나 혼자서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물론 정보라 작가는 이제 내 소설은 은유보다는 그대로 읽어달라라고 말은 하지만 독자의 입장에선 사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읽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한 가닥 하시니까 독서에 있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사회를 보시죠. 네, 유조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제가 좀 그 장르 소설을 잘 안 읽기도 하고 또 공포를 공포스러워하거든요. 무서운 걸 무서워해서 그래서 사실 저의 취향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저는 그렇게 막 너무 막 신나고 재미있게 읽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미안한 마음이 들지? 저도 공포소설을 즐겨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포소설이라고 해서 읽었는데 안 공포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아서 보나마 공포스러운 네, 그럴 때 드는 실망감과 이 세상에 또 날 속였군 이런 공포감이 더 커서 안 읽었는데 저주토끼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저주토끼도 그렇고 그 이후에 최근에 나온 이제 한밤의 시간표라는 소설집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근데 무서운 게 어떻게 무섭냐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왠지 그냥 뒤에서 누가 지나갔을 것 같은 그런 소름 돋는 모골이 송연해진다고 하잖아요. 누가 막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깔려 있고 그 위에 어떤 장치들이 돼 있는 건데 일상이기 때문에. 네, 아주 일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정보라 작가의 공포 소설에 있는 무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김동미 작가 뭐 무녀도 막 이런 것에서 봤었던 것 같은 그 선앙당 이렇게 지날 때 느끼는 으스스함 같은 그런 종류의 무속성이 좀 있고, 그러니까 무속이라는 게 약간 미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고 싶지만 믿어지고 믿지만 안 믿는 척하고, 근데 그런 하나의 층위가 더 생기고 그게 묘하게 이 정보라 소설의 여러 좀 깊이감이라든지 공포의 어떤 층위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그게 외국인들이 보기에 약간 한국 특유의 어떤 정서로 보여지는 지점도 있지 않았을까. 약간 영화 그러면서도- 곡성처럼. 네. 약간 오컬트적이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표현물로서 뭐 예를 들어 저주토끼를 만들어서 빈다든지 저주한다든지, 근데 이런 거는 형상으로는 한국적인 것이지만 사실 전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아마 외국인들이 봤을 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도 관심 갖고 보게 되고, 저한테 지금 정보라 작가는 좀 제일 무서운 소설 쓰는 사람. 네, 으스스한 무서움. 네, 그런. 저는 이번에 읽진 않고 예전에 읽었었는데 읽고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있구나. 너무 처음 읽을 때 충격적이었고, 특히 약간 SF적이기도 하고 약간 판타지적이기도 한, 그러니까 이 장르가 우리나라에 사실 아주 오랫동안 불모지였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막 작년에도 김초엽 작가 작품도 소개하고 그랬지만, 지난 10년간 사실 그런 일이 이제야 서광이 사실 비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 읽었을 때는 자기가 겪은 일이 아닌 걸로, 그러니까 상상만으로 어떤 판타지나 SF나 그런 호러의 상황들을 보여주는 이제 작가가 등장했다. 이런 게 좀 느껴져서 되게 좋았죠. 네. 이 정보라 작가의 소설들을 읽다 보면 저주토끼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하신 한밤의 시간표나 아니면 뭐 여자들의 왕, 뭐 그녀를 만나다 이런 단편집들을 읽어보면 되게 정보라 작가가 뭐라고 해야 될까?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고든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얘기하는 작가인데 왜 무서운 걸까를 생각해 봤을 때 말씀하신 무속성 같은 것이 정말 그냥 되게 뜬금없는 오컬트적인 무속성이 아니라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 그리고 되게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적으로 무섭거나 가부장제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토끼에 있는 소설들 중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책인 저주토끼, 첫 번째 이 작품인 저주토끼를 보면 그 술을 만드는 그 집안에서 벌어졌던 다른 경쟁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가족이 망하고 그걸 복수를 하는 복수극이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벌써부터 그 배경이, 시대 배경이 당시의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유착을 해서 조금 더 권력에게 잘 보이는 회사가 살아남던 사회 비판적인 의식이 너무너무 각인처럼 딱 찍혀져 있는 소설들이어서 이게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거기 안에서의 어떤 무속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조금 더 자극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소설들을 계속해서 써주고 있다는 게 어떤 독자로서도 그렇고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고마운 지점이 또 있기도 합니다. 네. 개인 취향은 아닌데요. 저도 공포가 안 읽거든요. 못 읽고. 근데 사회적 취향이 이다, 그리고 되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김겨우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설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올곧게 비판하거나 내지르는 그런 작가가 좀 귀해지고 있고 드물어가는 시대에 정보라 작가의 이런 작품 세계가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 또 작품 이외의 어떤 사회 활동에서 정보라 작가가 보여주는 이 어떤 타협하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라고 과감히 지적하는 태도, 그걸 문제라고 지적했을 때 본인에게 어떠한 부메랑 효과로 나쁜 점이 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할 말은 하는 정보라 작가의 이런 사회적인 태도, 뭐 최근에 시간 강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블랙리스트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발언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개인 취향은 아니지만 사회적 취향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성 작가라는 면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활동과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성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궁금해요, 이건우 선생님. 우리나라 이제 젊은 세대들이 작가로 대거 이제 나오면서 어디까지 가지? 이 표현의 이 영역의 확장이 어디까지 갈까 저는 너무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교수 말처럼 그러니까 내 취향이 아니지만 읽어볼 만한 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감수성, 새로운 스타일 그런 것들이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문제의식이 워낙 돋보이니까 읽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신진 작가들이 주는 충격이 있는 거죠. 저는 일종의 고딕 소설이잖아요. 외국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없었던 스타일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저 소설을 제 독서 모임이 있는데 저희 또래 저주토끼 읽고 그다음에 아버지 해방일지를 읽었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뭐 편이 완벽하게 100대 0으로 어느 작품을 좋아하시지 알죠. 그렇게 되는. 왜냐면 워낙 익숙한 정통적 서사가 있기 때문에 정보라 작가의 작품을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저는 또 제 독서 모임이 자랑스러운 게 저런 그 새로운 감각이나 스타일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 자칫 잘못하면 나의 기존 스타일을 계속 고집하는 건데 진짜 책을 읽는 것은 나의 그런 어떤 감수성이나 스타일의 지평을 넓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독서에, 소설 독서에 정보라가 들어왔다는 게 너무 행운이고 감사한 거죠.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이건우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두 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른 12권의 책 중에 제일 두꺼워요. 일단 제가 매일 앞에 할 줄 알고. 한자의 풍경. 예. 사실 뭐 우리 글이 또 우리 말이 사실은 한자로 이루어진 게 많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한글 전용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는데 리터러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왜곡되면 뭐가 되냐면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는 한자를 몰라서도 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정말 리터러시 논의에서 잘못된 논의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말과 글에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천자문을 갑자기 외우자 공부하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저 한자의 풍경이 참 좋은 게 뭐 이렇게 쭉 얘기를 끌고 나가요. 재밌게. 중국의 역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자의 뭐 출발부터 하지만 중국의 역사, 문화, 철학을 얘기하면서 그때마다 등장하는 한자 단어의 이제 그런 연원을 밝혀주는 거죠. 그래 재밌습니다. 우리가 청동기라고 하면 당연히 푸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원래는 홍동이었대요. 불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청동기라고 하냐면 오랜 세월 동안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녹이 슬어서 나온 걸 보기 때문에 청동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를 또 누가 해주지를 않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서 특히 저처럼 이쪽에 그 중국 철학에 고대 철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상당히 재밌는 얘기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시줄로 있고 날줄로 한자 얘기가 나오면서 그걸 어렵지 않게 읽어 나가면서 한자의 발생의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고 특히 단점은 뭐냐면 다 읽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편자 예를 써서 찾아보기를 잘 해놔서 내가 필요한 한자가 어떻게 연원이 되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밝을 명자, 날일자에다가 달월자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합쳤으니까 얼마나 밝냐 이런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보면 각골문에 보면 어두운 밝을 창문에 경자하고 달월자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밤에 창문에 달이 비쳐서 밝은 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공화국이 리퍼블릭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주나라의 여왕이 통치를 잘못해서 신하들이 여왕을 쫓아내고 공동 통치를 해요. 그때 이제 함께 의견을 조율해서 조화롭게 하는 통치라고 공자 화자를 따서 공화라고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청동기 근문을 봤더니 공화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도한 정치 체제를 공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완전히 다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또 다른 얘기도 있고 그리고 왜 늘 우리 백제의 의자왕이 과연 그렇게 폭군이었는가 얘기하잖아요. 동방의 증자라고 해서 굉장히 효자로 유명했던 임금인데 나중에는 뭐 삼천궁녀 얘기하면서 완전히 타락하고 폭군으로 묘사되는데 원래 과연 그랬을까? 왜냐하면 늘 망하면 온통 다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이게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주왕인데 이 주왕의 원래 이름이 제신이었대요. 제신. 근데 이 제신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주왕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 주자를 각골문으로 봤더니 뭐냐면 끈으로 결박당해서 끌려가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맨 마지막 왕이 온통 모든 잘못을 다 뒤집어 쓰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도 새롭게 볼 수 있는 지평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 나가면서 한자의 그런 그 구성 원리 이런 것들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식으로 특히 청년 세대들이 한자를 싫어하니까 특히 이 책을 쓴 이승훈 교수는 중국어 문학과 교수인데 중국어 문학과 온 학생들이 한자를 싫어하니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한자에 관심을 갖겠냐. 여기 온통 신경을 쓰고 했던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쓴 글이라 무난하게 재밌게 또 굉장히 광범한 교양을 바탕으로 해서 쓴 글이라 자연스럽게 한자를 알 수 있어서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정재수 교수님, 저는 상상에 코끼리 한 마리가 왜 들어가 있지?를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사람에게 권하고픈 책.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맞는 말씀이시네. 아니 저는 보면서 제가 한자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됐고 그 사연들 그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어서
그 한자를 처음 지금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이 책으로 시작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풍경도 재밌었어요, 선생님. 그죠? 풍경이라는 말이 왜 풍경인가 이런 것도 재밌었어요. 저는 까먹었습니다. 왜 풍경이에요? 왜 풍경이라고 했죠? 나 기억하는데 그 바람풍 그게 새 모양 네네네. 원래 봉황할 봉황이었는데 때 봉. 네네. 그쵸. 그게 바람풍으로 변했다는 그죠, 얘기가 그죠. 나오죠. 네. 사실 정지승 네. 교수가 아까 그 코끼리 얘기를 하셔서 네네네. 왜냐면 코끼리가 원래 중국에 네네네. 있었는데 기후 변화가 오면서 코끼리가 멸종이 돼서 코끼리 상자가 상상하듯 상자가 됐다.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잘 모르잖아요. 코끼리 상자를 써서 왜 상상이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거의 꽂혀서 풍경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공짜였어요. 사실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이런 거가 확실히 이런 건 유튜브에서 다루기 너무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보여줄 게 있잖아요. 영상 만들 때 제일 힘든 게 책을 다루니까 보여줄 게 없어요. 뭐 표지 말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뭘 보여줄까? 자료 화면을 뭘 쓸까가 제일 고민인데 이거는 그냥 보여주면 돼요. 갑골문, 금문. 그래서 그냥 보여주고 이게 이렇게 변한 거고 원래 이런 뜻이다. 이런 걸 얘기해 주기가 너무 좋은 책이고 제가 최근에 또 재밌는 걸 봤는데 제가 한자라는 이 글자가 아직까지도 되게 생명력이 있는 글자구나 생각을 했던 게 일본에서 매년 창작 한자 대회가 열린대요. 그래서 새로운 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따와서 이제 우리나라 개인 방송 채널 중에 그 언어학을 다루는 채널이 있어요. 향문천이라고.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창작 한자 대회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출품작들을 좀 봤는데 뭐 이런 거예요. 킥보드 킥. 해서 사람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길도자변 있잖아요. 킥보드 닮았으니까 그렇게 쓰거나 제가 제일 웃었던 건 슈레딩거의 고양이 슈가 있어요. 그거는 개견변을 쓰고요. 생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 묘자에 개견변이 들어가니까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견변에 생사 이렇게 쓰는 식으로 해서 아니면 뭐 노트북의 모양에 맞게 그림 화자를 꺾어서 쓴다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치 있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한자의 풍경을 보면서도 이게 그때 이렇게 변화를 한 것처럼 지금도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한자들이 생명력 있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너무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우리 누리꾼이 진짜 잘할 텐데 이거는. 그죠? 거의 세계 뭐 최고일 재치와 거예요. 그렇죠. 네. 와. 어디 미국 헐리우드 그런 곳에 티셔츠 위에 올라갈 것 같아요. 왠지. 맞아요. 그래서 아주 힙하게 네. 헐리우드 스타들이 입고 다니면서 자랑할 것만 같습니다.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 리딩 코리아 이제 마지막 한 권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권은 이건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라고 긴장 놓지 마시고 제 말을 잘 경청하십시오. 왜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작품이 김혜진의 경청입니다. 소설. 주인공이 상담사인데 TV 프로에 나갔다가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좀 나쁘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프로그램에 나간 이후에 이 배우가 이제 자살을 하게 돼서 이 사람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이 상담사가 결정적 원인이 있다라고 오해를 받으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뭐 SNS 같은 데 보면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또는 변명해 주는 것보다는 네가 다 잘못했다,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온통 다 뒤집어 쓰여서 사실은 뭐 이런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왕왕 벌어지잖아요. 여기서 보면 작가가 절대 이 상담사가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잘못한 거죠. 잘못한 상황이 나와요. 그날 뭐 교통도 막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안 좋고 어차피 또 그 논란의 대상이 된 배우가 분명히 잘못을 했고 그리고 대본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고 그리고 여론이 배우를 좋게 안 보고 있고 그래서 무심코 던진 말인데 여기 내가 잘못한 것에 준하는 벌을 받으면 마땅히 그 벌을 받을 만한데 이 상담사가 받아야 되는 해수라는 상담사가 받아야 하는 이 업보가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이혼도 하고 상담센터에서 쫓겨나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리고 그 배우가 자살한 모든 책임을 다 본인이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정말 성급하게 어떤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오로지 다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우리가 물을 수 있을까?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그 사람한테 변명할 기회를 주고 우리가 그걸 제대로 들어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주 성급한 판단과 성급한 어떤 그런 도덕적 비난에 익숙해져 있는데 한 번쯤 들어줄 수 있는 자세.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문화가 좀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SNS가 너무 일반화되고 사람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시대에 이 작품은 좀 꼼꼼하게 되돌아보면서 경청하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서 우리 시대 꼭 좀 읽어봤으면 하는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이 이제 목록에 올라와 있는 거 보고 요조님이 추천하신 줄 알았어요. 고양이도 좋아하시고, 네. 그죠? 늘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무관하지 않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요조님 추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 저도 근데 읽으면서 아, 이거는 정말 나였어도 추천을 할 만한 책이었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일단 경청하면은 잘 들어주는 것을 연상하지만 사실 경청이라는 것은 귀라는 기관이 아니라 더 많은 기관을 필요로 하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세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경청을 위해서 오히려 본인이 더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해수라는 사람의 어떤 아픔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히려 본인이 더 말을 조잘조잘 꺼내면서 본인의 어떤 스킬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인공은 본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내지 못하는 편지를 쓰는 것 같거든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내가 뭘 호소하고 싶은 것인지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경청하는 것이죠. 경청이라는 것은 비단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어떤 기관들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좋은 소설을 보면 뭘 잘 썼느냐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지만 뭘 잘 안 썼느냐에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쓰는 게 아니고 이제 행간을 만드는데 그 행간을 잘 만들어서 잘 안 쓰는 것도 훌륭한 작가의 미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은 잘 안 썼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이 해수라는 주인공은 편지를 계속 쓰거든요. 붙이지 못할 편지를 써요. 자신을 이런 위기에 빠뜨렸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서운함을 느낀 사람들에게 계속 항의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는 완성되지도 못할 뿐더러 이제 보내지지도 못하죠. 매일 밤 쓰고 나가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하루 일과인 건데, 그런 이제 이것들을 보면 사실 크게는 캔슬 컬처라는 문화가 있고,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기면 언팔로잉을 해서 그냥 이 사람을 지워버리는 게 일반화돼 있고 빨리 판단하고 이제 없애버리는, 근데 그런 문화 위에서 이 해수라는 인물을 보면 아, 작가는 이 해수라는 인물에 대한 판단 정지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쭉 다 읽고 나면 저도 요조님처럼 경청의 의미가 뭘까, 왜 이 제목은 경청인 걸까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도대체 그럼 이 해수는 삶의 출구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걸 물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나서 소설을 이렇게 조금 멀찍이 두고 보면 이 소설은 막 뭔가를 쓰고, 그러니까 쓴다는 건 말하기잖아요. 말하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그 세이라는 어린아이의 어떤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앉아서 그 들으려는 상황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말하기에서 시작해서 듣기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 소설을 한층 밑에서 보면 이 소설은 듣기에서 시작해서 듣기로 끝나는 건데, 왜냐하면 이 해수의 직업은 상담사예요. 듣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해수가 들었던 행위는 자신이 붙이지 못하는 편지를 썼던 것처럼 일방적인 듣기였던 것 같아요. 일방적인 듣기라는 게 이상할 수 있는데 일방적인 말하기가 아니고, 근데 일방적인 듣기라는 건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있는 듣기예요. 왜냐, 해수는 상담사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해줘야 될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듣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몫을 하기 위한 듣기를 하는 거였던 거고, 어떻게 보면 해수에게 죄가 있다면 너무 바쁘고 이런저런 불충분한 상황에서 경솔한 말을 했던 게 아니라 경솔한 듣기를 했던 거였죠. 근데 그 이후에 세이라는 어린이 앞에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앉았을 때 해수의 태도는 사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같이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던져지는 듣기를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소설은 듣기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단순히 해수라는 한 모욕에 빠진 여자, 어떤 실수로 인해서 삶이 중단된 여자가 어떻게 다시 삶을 시작해가는지 그 과정을 본다기보다는 하나의 듣기에서 하나의 듣기로 이렇게 이행해 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고, 경청의 의미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무언가를 듣는다고 할 때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게 건너가기 위해서 듣는 그런 좀 물러나는 듣기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하고 듣기는 이렇게 쌍을 구성하고 있는데, 말하기와 듣기를 구체적인 역사적인 현장과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갈래들이 생기거든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말하기는 모든 이의 권리가 아니었어요. 권력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권력자가 아닌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듣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왕이 그랬고, 의견을 갖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왕이 아닌 사람들이 말을 하면 감히 말합니다라는 감이라는 표현을 붙여야 될 정도로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말하라고 해야 말할 수 그렇죠. 있었죠. 말하기가 권력자에게만 것이냐, 누구에게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말할 수 있다. 이 권리를 얻기 위해, 그러니까 말하기의 권리를 위해서 이행하는 과정 속에 있었죠. 근데 이제 모두가 다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 이른바 우리가 흔히들 여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말하기는 의견을 말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의견을 말하고 다시 의견을 듣고 말하고 듣고가 서로 교차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여론, 그러니까 퍼블릭 오피니언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면 퍼블릭 오피니언이 성립되기 위해선 거기선 수동적 듣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경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단계의 듣기의 새로운 단계가 요구돼요. SNS상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모든 사람이 마치 우리에게 말할 권리가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말할 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손가락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입 달린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쉽게 희생장 만들고 와 올라가서 말폭탄 붙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다 보니 우리 사회에선 어느샌가, 그러니까 근대적인 의미의 듣기죠. 그 경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사라진 사회가 된 것. 그리고 말하기와 듣기의 관계를 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건,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르짖는다는 건 되게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대를 앞서가는 건 이제는 과거의 수동적 듣기가 아니라 경청이라고 하는 능동적 듣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건 쌤 약간 전작 딸에 대하여와 좀 연장선상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상처받고 연약한 존재들의 연대와 유사 가족. 네. 역시 또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청도 사실은 예, 유사가족으로 예, 예. 되는 거니까요. 예.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꼼꼼하게 읽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 줄거리를 넘어서는 좀 상징적이고 현대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좀 많은 작품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하여튼 뭐 작가의 의도는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벌어진 얘기는 하지만 우리 현실은 이게 SNS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꼼꼼하게 좀 다시 보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일을 우리 사회가 저지르고 있지만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럴 텐데,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냐에서 길고양이를 이렇게 구제하는 쪽에서 자기의 상처를 이겨내는 것, 남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차원에서 오히려 내 상처가 이렇게 나아진다는 것도 깊이 있게 한번 이 작품을 읽으면서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 같아요. 섣부른 연결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뤘던 12권의 책을 모두 생각을 해보니까 햇볕이 잘 비치지 않는 곳에 한 줌의 햇볕,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비춰줘야 할 곳, 혹은 비추고 싶은 곳, 비추어야만 할 곳에 관한 이야기들을 작가들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에 이권우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시즌2를 갈 수 있을까요? 자, 시즌2 이제 끝나갑니다, 선생님. 네. 책 읽는 것이 당연하고 일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뭐 유튜브 문제 나오고 그러면서 영상 매체가 워낙 압도적이고, 또 새로운 세대들이 활자 문화보다는 영상 문화에 워낙 익숙해지니까
책 읽기가 상당히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책 읽기의 가치를 좀 재인식하시고 또 직접 좋은 책을 즐겁게 읽어내면서 책의 세계에 좀 흠뻑 빠져봤으면 저희들이 추천한 책들이 결코 만만한 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재미없는 책은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이 추천할 때 늘 욕먹는 게 재미없다잖아요. 근데 좀 다들 애쓰셔서 즐겁고 재미있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되니까요.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다 좋아하는데 우리만 좋아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1년 만에 다시 만나서 책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는 책에 대해서는 되게 귀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누가 좋다고 하면은 장바구니에 담거든요. 근데 장바구니에 담을 때 잔잔한 그 생애 의욕 같은 게 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책을 읽어야 하는 어떤 순간이 딱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책 한 권이 생기면 뭔가가 연장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데 있어서 이런 시간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올해 처음 참여를 했는데요. 작년에도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리터러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책을 좀 더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 얘기가 조금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이 언젠지를 생각해보면 진짜 사랑하고 있는 두 존재를 볼 때 나도 연애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맥주를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나도 맥주 한 잔 시원하게 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책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늘어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책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때 누군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재밌나? 책을 읽는 게 저렇게 신나는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는 좀 혹하지 않을까? 읽어줘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책을 사랑하는지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 모인 분들하고는 그런 시간을 너무 충분하게 가진 것 같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말씀해주신 혹하는 사람들을 전 되게 많이 봤어요. 개인 방송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여준 책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좀 혹할 만한 계기가 될 거라고 믿고요. 저는 작년에 저희가 첫 회를 할 때부터 이건 10년지 대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자리를 가지면서 책 얘기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책을 골라서 하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책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 얼굴들이 하나같이 다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작년에 책 선정할 때는 책들을 막 뒤져보면서 마음이 되게 무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데 그동안 대면 접촉은 너무 없었고 삶의 현장에 내몰리고 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고 곱씹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올해 책들을 읽으면서는 코로나의 흔적이 사라지고 우리가 언제 그런 걸 겪었냐는 듯 저는 좀 따뜻하다고 느꼈고 또 평소에 보지 않던 구석구석을 이제 좀 우리가 좀 챙기고 돌보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 읽기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작가의 말에 대한 경청입니까?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너무 좋은 책들, 저도 덕분에 알게 된 책들도 많은데 이 책들을 읽으시면서 작가의 목소리에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할 말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나도 그 책에 대해서 화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과 올해 저의 차이는 작년 가을에 책을 한 권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뭐 아주 보잘것없는 책이지만 저 나름으로는 애를 써서 한 권을 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책 관련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시는 책 한 권 한 권은 누군가 1년 동안 고민하고 혹은 10년 동안 연구하고
혹은 평생을 생각했던 이야기예요. 그 얘기 들어주실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의미 있어요. 책은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그 책을 손에 쥐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년에 만날 때까지 12권 꼭 읽으시게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